지난번에 9.1에서 쑥 내려왔고요. 이게 사실상은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이거는 피크 아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뢰해도 된다. 침체를 따져야 되는 지표들을 보면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침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대표시죠. 장재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7월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렇죠. 시장은 환호했어요. 미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8% 나스닥 급등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어떤 나스닥 상승 흐름에 뭐라 그럴까 뭔가 좀 더 막 연료가 된 듯한 느낌인데 네. 일단 지금의 이 지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물가 지표는 뭐 많이 들으셔서 그 각각의 지표들은 아시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라고 보면 지금은 물가를 볼 때 첫 번째는 정말 제대로 피크 아웃이냐. 그러니까 뭐 다시 더 올라오거나 뭐 다음 달에 가서 이번에 내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거가 아는 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인데 얼만큼 빨리 떨어질 수 있느냐도 왜냐하면 이게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연준의 긴축이 뭐 속도라는 게 그 긴축을 강하게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물가가 빨리 이제 조절되면 될수록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어정쩡하게 예, 긴축이 계속될 테니까 이걸 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걸 숫자로 좀 보면 사실은 숫자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 물가는 헤드라인 물가가 있고 코어라고 해서 코어 CPI가 있는데 사실은 연준은 이 코어를 본다라고 말했고 그 중에서도 PC라는 걸 본다고 말했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는 사실 변동성이 큰 그 에너지하고 식품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우리들 모두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느낌에는 헤드라인 물가가 중요하니까 이번에 헤드라인 물가 9.1에서 8.6 떨어졌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숫자는 크게 나왔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쪽이냐면 코어 쪽에서 월 증가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원 물가가 아니고 지금 제가 헤드라인 물가 말씀드린 건데 헤드라인 물가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가 무엇이고 이걸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그럴까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품이 다 들어간 전체 CPI를 헤드라인 물가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CPI라고 하면 되는데 코어랑 비교하느냐고 헤드라인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가 됐냐면 요번에 8.5가 되면서 지난번에 9.1에서 쑥 내려왔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거는 이게 사실상은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이게 월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만도 굉장한 건데 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아예 돼버린 거는 되게 놀라웠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 시장이 환호한 건 틀림없이 있었는데 진짜 서프라이즈는 근원 물가, 그러니까 코어였었습니다. 네. 코어 CPI라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전달하고 똑같이 5.9가 나왔지만 전월 대비로는 사실 0.3 증가만 해서 그 전에 0.7에서 확 떨어진 그러니까 사실 CPI는 전월 대비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버리면 그 보통 기저효과라 말하는 그런 오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월에 비해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흐름이니까 그렇죠. 추세.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게 전월까지만 해도 지난번 발표만 해도 0.7씩 증가하고 있다가 요번에 0.3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들한테 고무적인 거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게 진짜 정점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광범위한 하락이었느냐. 말하자면 아까 헤드라인 물가가 뚝 떨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너지 휘발유가에 의한 거라면 사실 걔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피크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범위한 부분을 봤더니 역시나 광범위한 하락은 분명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차, 의류, 항공요금, 호텔 숙박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말하는 보조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PPI도 내려오고 있다. 생산자 물가도 내려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광범위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PPI인데 왜냐하면 이게 원자재니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샤워하니까. 근데 중국의 PPI도 뚝 떨어져서 상당 부분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사실 한 50%는 공급망 문제였기 때문에 네. 공급망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낮아졌느냐라고 하면 그 수치도 예를 들면 공급망 압박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운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벌써 몇 달째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 중에 있는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그 뭐 구매 지수라든지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게 벌써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CPI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는 있었다. 이거는 피크 아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뢰해도 된다라는 부분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을 많이 없애줘야 될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지만 금방 낮아지진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 80년대 폴 볼커 시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때도 물가 지표보다 6% 이상씩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18%, 19%까지 그렇죠. 올라갔었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힌 거는 2년, 3년 후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연준에게는 이 정도 하락은 사실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건 맞죠.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장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끝나고 빅 스텝, 네네네네. 50bp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그렇죠. 그럼 이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른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연준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네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이런 증시의 반응이 나오자마자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줄줄이 말하고 있는 게 아직 멀었다.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도 똑같은 그렇죠. 메리 데일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연준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게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으로 가는 거를 반길 수가 없다. 오히려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죽어야만 관리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금 약간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식료품 가격은 7개월 연속 0.9% 이상 계속 상승세. 요번 발표에서도 오른 걸로 나왔어요. 1.1%. 네. 그런데 이 식료품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CPI에서 에너지가 9%인데 식료품은 13.4%입니다. 아, 더 비중이 높은 크네요. 거죠. 만약에 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지금 뚝 떨어져서 이번에 낮은 거로는 나왔지만 식료품이 계속 버티고 있는 한은 쉽게 큰 숫자가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근원 물가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CPI에서도 그러니까 코어 CPI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코어 CPI를 차지한 그 전체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그렇죠. 이번에도 오른 걸로 나왔다. 그 안에 뭐 렌트니 뭐 등가 임대료니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모두 합쳐서 얘는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시차를 두고 8개월에서 15개월 뒤에 제대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근데 얘가 코어 CPI에서 40%를 차지한다는 거고요. 이번에 보면 의료비도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8.6 뭐 이렇게 떨어졌지만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올해 말 CPI를 6%대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하고는 코어는 물론 다르지만 이 목표하고는 상당히 멀다. 그러면 말씀하신 투자자로서는 그거는 염두에 둬야 할 얘기인 거죠. 네. 너무 먼저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상승세 반등장 네. 이것을 베어마켓 랠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 이제 거의 고점에 와닿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슬슬 비중을 줄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면 좋은데 저의 생각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베어마켓 랠리의 정의부터 보면 베어마켓 랠리는 사실은 오르긴 오르지만 지난번 저점을 다시 갱신할 만큼 더 내려가야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올라간 상태에서 좀 샀다고 하면은 지난번 저점을 깰 만큼 언제냐면 6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저점. 그때 무슨 기억하시면 자이언트 스텝을 갑자기 연준이 밟아버리는 바람에 폭락을 했던 예, 그때가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는 최저점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저점을 요번에 S&P 기준으로 보면은 3,600 정도죠. 지금 4,200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3,600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데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죠. 충분히 6월 달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예상하시는 것처럼
또 한 번의 어떤 경기 침체의 이슈로 인한 한 번의 주가 급락이 있을 것이다. 네. 이쪽에 비중을 두시는 거군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쪽은 더 내려간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저점이 그 3,600이 가장 저점이었고, 예,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점이었고, 다만 이번에 올라갔던 거는 어느 정도는 퇴보한다. 예, 이게 좀 중요한 게 사실 보유한 사람한테도 좀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서 팔아가지고 다시 떨어질 것 같으면 보유한 사람도 좀 팔아서 다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사실. 네. 그런데 보유한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을 거냐를 생각해야 되고 새로 투자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나스닥으로는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기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면 사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 살 기회를 준다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괜히 애매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침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라는 면에서 약간 과거의 침체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에서 인해서 나오는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침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먼저 주가 P 조정이라고 말하는 그 조정이 깊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 조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앞부분 3분의 1 부분에서 바닥이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저는 그런 면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그냥 뭐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어떤 폭락을 부르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경기 침체는 온다. 네. 아니면 또 이미 왔다. 네. 의견이 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금융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침체를 이것도 복잡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얕은 침체와 깊은 침체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앞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결코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거라는 거, 어느 선까지는 갈 거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침체가 오는 건 불가피하다는 거죠. 저는 침체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사실 매크로 지표들은 예를 들면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은 침체를 이미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밑으로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침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왜 얕은 침체를 얘기하느냐? 침체를 말하지 않는 지표들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2분기 실적 같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이건 침체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보통이 아니라 많이 높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명목과 실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크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9%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만약에 실질 임금이라는 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5% 임금이 올랐는데 물가가 9%면 사실은 나 4%?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게 실질 임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하는 지표들, 침체를 따져야 되는 지표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질 지표가 대표적인 게 뭐냐? 매크로 지표들은 다 실질 지표입니다. 네. RSM 지수라든지 컨퍼런스 보드 지수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은 전부 다 실질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침체를 아주 안 좋죠. 예, 가르치고 있는 거. 다 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체에 대해서 더 이상 그래서 그 NBER에서 왜 침체를 진단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명목으로는 또 아주 높은 숫자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 그렇죠. 고용을 보면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일자리가 58만 개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롬 파월도 옐런도 나와서 계속 월 기준으로 40만 개 이상씩 일자리가 나오는 침체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지표를 봐도 침체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 실업률이 올라갔지 지금처럼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목에 관련된 특히 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업의 실적은
명목 지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요번에 매출 몇 조 영업이익 할 때 그게 실질입니까? 명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이번에 발표된 우리가 보는 기업들의 그 매출과 EPS는 다 명목입니다. 그 안에 실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잡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침체일 때는 요 문제는 좀 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아까 침체면 침체고 아니면 아니지. 앞으로 침체는 필수적이지만 현재 뭐 아닌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침체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가지는 그 명목과 실질의 차이 때문에 오는 현상 하나를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침체는 지금처럼 먼저 연준이 긴축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졌을 때 네. P라 그래서 주가 배수를 그러니까 낮게 떨어지는 요번에 미국 기준으로 말하면 S&P 500 기준으로 15.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얼마였냐면 22.8배였던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 22.8배에서 출발해서 15.8배까지 떨어지는 나스닥은 35% 빠졌고요. S&P는 23% 빠졌습니다. 빠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P 조정이 나타나는 건 똑같은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P 조정은 똑같이 조정이 나타나지만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긴축에 대한 공포가 더 강해지죠. 왜냐하면 보통 올려서는 70년대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볼코처럼 20%를 가야 금리로 봤을 때 올리는 거는 7, 8% 뭐 이렇게 계속 건너와서 10몇 프로로까지 올리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한 투자자들은 바짝 쫄아서 P 조정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연준의 지금 최종금리라고 하는 목표금리가 4%냐 5%냐는 기술주의 가격에 의해서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올해 초만 해도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최종금리를 4.5까지도 막 봤었거든요. 올해 최종금리를. 그렇게 보면 지금 기술주 처음에 하락했던 그 정도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50% 하락은 많았고요. 80% 하락도 나타났던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랬냐? 금리가 5% 가냐 6% 가냐를 생각하면 이거는 마땅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P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반드시 따라온 현상이 뭐냐면 EPS 조정이라 그래서 기업 실적이 당연히 물가가 높았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는 걸로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분기에 그거에 대한 긴장이 바짝 들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사실 요번에 CPI 때문에 올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적 때문에도 오른 겁니다.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 그렇죠. 아주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생각에 어떤 힘을 실어줬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EPS는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실질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명목과 실질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얘는 사실은 명목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나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9%씩 8%씩 되는 한은 기업들 실적은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쉽게 떨어진 걸로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건값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늘어났으니까 올렸으니까요. 만약에 10,000원짜리 원자재를 사가지고 2만 원에 파는 회사가 있는데 10개를 팔면은 20만 원을 매출일 거고 그렇죠. 거기에 10,000원씩 받았으니까 영업이익이 10만 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이 10,000원 원가가 2만 원짜리 원자재가 돼버리면 그대로 팔 수는 없죠. 적자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올려야 되는데 4만 원으로는 못 올리니까 영업이익률을 유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3만 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죠. 3만 원으로 올렸는데 대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7개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실적 나빠지는 게 당연해. 얼마나 나빠질까라고 봤는데 매출이 21만 원입니다. 7개 팔면은. 그러니까 사실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요번에 실적은 그런 식으로 수요가 떨어져서 좀 줄기는 했지만 단가를 다 높였기 때문에 매출은 높게 나오는 그런 효과. 그중에서 또 알짜배기 회사들은 EPS도 좋아진 거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다 보니까 EPS가 축소된 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났고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도 EPS가 좋아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적을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EPS가 쉽게 꺼지지 않는 게 인플레이션 침체의 특징이다. 요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 사실 지금 이제 바닥이 나온 다음에
어정쩡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다 무너질 거냐 다시 올라갈 거냐를 판단할 때 단초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이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숫자 대비로 했을 때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되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지금 2분기 좋았어? 그러나 이거 시작이라 그래. 3분기 더 나빠져. 두고 봐. 이게 지금 시장의 그 어떤 컨센서스 중에 있는데 실제 70년대 인플레이션 침체 때 따져봤더니 안 떨어지다는 겁니다. 조금 떨어지고 다시 바닥이 나와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건은 덜 팔리는데 네. 분명히 네. 침체니까. 네. 근데 물건 값이 올라서 그냥 총액으로 따지니까 그냥 별 차이 없더라. 그렇죠. 더 이렇게 높게도 된다. 나온 거고요. 더 그 높을 다음에 수도 만약에 있고. 산업 구조 중에서 EPS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섹터라면 EPS조차도 오른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바닥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지났거든요. 그럼 비용 증가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앞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는 상황에서 EPS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3분기 중에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규정을 하셨는데 베어마켓 랠리 분명히 지금 이제 50% 떨어진 폭이 50%까지 왔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거의 고점 아니냐 이런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진정한 베어마켓 랠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꺾인 다음에 일어난다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럼 이 여기서 만약 꺾인다고 하면 이제까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하락하나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얕은 침체를 따지는 이유가 깊은 침체와 얕은 침체를 말할 때 깊은 침체는 사실은 신용 리스크가 터지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GDP가 막 3, 4% 이상 하락할 만큼의 침체가 오는 걸 말하는데 그럴 때 미국 지수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 35%에서 40% 빠집니다. 강한 침체일 때. 얕은 침체일 때는 20에서 25% 사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S&P 기준으로 25% 이상 빠졌다가 올라온 거라 그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반등이 나오는 강도, 이 올라오는 강도는 자료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시면 이거는 지금과 같은 마우스 네. 쓰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그 침체가 나타났던 정확하게 74년, 72년에서 76년 요때를 가져온 거고요. 네. 보시면 S&P 500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급격하게 PE 조정이라 그래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74년도에서 70년도 사이쯤에 여기 급하게 아주 강하게 하락하죠. 네.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반등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와 동일하게 밑에를 보시면 밑에는 뭐 화면이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EPS라 그래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해서 시장을 볼 때 처음 앞부분에선 뭘 봤냐면 금리에 의해서 주가 멀티플 떨어지는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시장에서는 실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락률이 아까처럼 그렇게 공포스럽게 안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내려가지 않는 거고 정도는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빨간색 그래프 중에서 빨간색 박스 중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그래프 보시면 EPS가 충분히 많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요 시점에서 조정을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로 제가 몇 포인트가 빠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다시 깊숙이 내려가는 조정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바닥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도 비슷하게 첫 바닥은 굉장히 깊이 나오지만 두 번째 바닥은 이 바닥까지 다시 내려오지를 않는 예, 공통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하기는 지금 이렇게 연달아 올라간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살 사람은 기다려라. 라는 거고 다만 이거를 바닥이 또 간다는 생각으로 인버스 투자 막 하면서 기다리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기다려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그렇죠. 진짜 폭락이다. 진짜 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표로 그다음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진바닥이 안 나왔다고 보시는 논리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항복 국면에 항복을 나타내는 시장이 항복했다는 데이터 8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3가지 정도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주장하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는 이런 식으로 명목과 실질의 차이 때문에 항상 P가 너무 강력하게 조정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EPS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보통 침체는 PE가 조정한 다음에 그만큼 EPS가 확 내려가서 기간도 연장되고 지수도 더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업 실적이 박살이 나니 주가는 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으니 두 번째 바닥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는 좀 다르게 명목과 실질이 있기 때문에 먼저 PE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 EPS 바닥은 그렇게 똑같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신규로 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정장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미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럼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본인이 들고 있는 그 종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번에 나스닥은 20%가 올라왔지만 본인의 종목, 그 본인의 잔고는 그만큼 반등이 있었는지는 보셔야 할 거고요. 사실 좀 편중됐었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오르고 이랬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반등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는 20% 올랐는데 한 40% 올랐어. 그럼 이건 아주 강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도 대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만약에 장이 점점점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오를까를 궁금해하고 당연히 중요한데, 이번에 반영된 종목이 다음번에도 오를 것 같으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럴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팩트가, 지금 깊이 하락시켰던 팩트가 얘를 다시 올려놓는 반전이 일어난 거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은 이번에 반전이 나온 게 깊이 내려가게 한 요인이 금리였다면, 지금은 사실 금리 관련주들이 제일 빠르고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까 신재생 에너지처럼 특별하게 재료가 발생한 그런 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금리 때문에 많이 하락한 기술주 위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금리가 만약에 반대로 움직인다면 얘의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봐야겠죠. 자, 예전에 우리 생각했던 정고점, 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다시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번에 경험을 보셨지만 나스닥을 만약에 지수로 예를 든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을 예를 든다면, 나스닥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의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혜택을 입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술주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번에 나온 IRA 같은 거에 의해서 사실은 태양광 관련해서 막 30%씩 올랐거든요. 얘네들이 쑥쑥쑥 올라가게 된다면 올해 말에 S&P 500으로 올해 초밖에는 못 가더라도, 지수는 그거밖에 못 가더라도 어떤 사람의 잔고는 상당히 플러스 나 있을 수 있다. 그게 이런 이제 강하게 빠져서 올라갈 때 강력한 반등에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고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